네, 전해드린 것처럼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이번에는 위성 관제소를 서방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또 인터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 공개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위성 관제소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그리고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근식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원장님,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북한에서 위성 관제소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내부 공개는 거부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제소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관제소를 공개한 건 처음이죠. 그렇지만 2012년 4월 달에 그 발사장을 공개한 것은 있었습니다. 네. 예, 2012년 4월 달에 이제 광명성 3호를 발사하기 전에 서방 기자 약 50여 명을 초청해다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요한 시설을 서방 기자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발사를 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2012년 12월 12일 날 다시 발사를 해서 성공한 거로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지휘통제소를 갖다가 공개를 한 것은 역시 이제 언론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식 언론 플레이. 특히 CNN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CNN은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전문 방송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청률도 높고 그래서 대미 메시지 내지는 대미 압박용으로 이걸 공개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으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보니까 이렇게 돔형으로 된 건축물이거든요. 예. 이게 평양의 도심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자택과도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보통광구역 서재골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는 거기 특각으로 사용하고 네. 자주 거기서 직무도 보고 그랬던 곳이고 김정은도 지금 가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 평양의 중심부에 그 위치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통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 가끔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그런 어떤 그 위협이랄까요? 또 지구 위성에 대한 그 애착 그런 네.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척에 만든 이유들이 있군요. 예. 교수님, 그 관제소 내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CNN 기자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를 댔냐면 서방에서 만약에 내부를 보면 온갖 종류의 선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국의 기술자들, 그러니까 북한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마음이 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댔어요. 설득력이 있다고 보셨어요? 그 인공위성 그 관제소를 보여준 것 자체는 우리 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보여준 그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상당히 이게 은둔하고 폐쇄적인 이런 숨기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김정은은 젊은 지도자에서지 보지만 상당히 공개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 그 2012년에 미사일 발사할 때도 외신 기자를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참관을 하도록 했고 네. 이거는 위성 관제소까지 보여줬다는 그것도 CNN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은 당당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게 한 것이 있고요. 그러지만 내부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내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내부를 보여줬을 때 서방의 기준에 봤을 때는 조금 기술이라든지 설비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너무 좀 후진적이라고 한다면 좀 욕을 먹거나 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서방의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좀 수준이 낮다라고 보면 상당히 자존심이 구겨지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그 내부 시설을 공개했을 때 그 화면에 비춰진 시설만 보고도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의미의 상업적인 인공위성을 쏘는 것인지 아니면 핵탄두까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가능한 시설인지를 또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게 순수한 인공위성 발사용인지 아니면 핵탄두까지 탑재가 가능한 ICBM이 가능한 것인지를 이렇게 몰래 숨기려고 한다면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또 전술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막이 다 드러나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요. 그 위성 발사하겠다 이렇게 위협했지 않습니까? 뭐 핵실험 이야기까지도 했고 여러 가지 도발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판국에 관제소까지 외부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발사를 할 거면 그냥 예고 없이 이런 관제소를 보여주는 어떤 행보가 없이 그냥 발사를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떠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고를 해서 서방의 반응이랄까 네. 그런 걸 떠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 네. 발사를 하겠다. 모호하게 얘기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당 중앙은 당연히 김정은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발사 장소는 만약에 ICBM이라고 한다면, 예. 그 이제 아시다시피 동창리, 서해 동창리에서 발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정해진 거고, 근데 이 시간을 또 얘기를 했어요. 장소와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각할 때 10월 12일을 전후한 전후해서? 시점이 될 예. 텐데 그 시간이 왜 시간을 얘기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발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에, 그러니까 당장 뭐 내일 모레라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10월 10일이 훨씬 지나서 상황이 안 좋으면 발사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북한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12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한 달 전에 예고를 했거든요. 네. 정확히 네. 발사를 하겠다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2를 발사할 때도 미국에게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역시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내비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9월 25일 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떠한 뭐가 나올지에 따라서 정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혹시라도 미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해결 방안을 내놓는다든가 그러면은 네.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지켜보고 우리도 그 다음 예. 행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예, 얘기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두면서 물밑 네. 접촉 내지는 공개적인 압박 내지는 협상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예.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우선 도발이 없도록 좀 하는 역할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먼저 좀 나서서 어떤 대화제의라든가 어떤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미국과 중국과 우리 한국은 이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그렇죠. 위반이다라고 예. 이제 원칙을 밝혀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2012년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또다시 발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탄두를 실었든 안 실었든 간에 ICBM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에 들어가게 돼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실험은 뭐 자기도 스스로도 이건 군사적 도발이라고 자기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공위성 발사를 로켓체를 발사한다는 것은 각국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우주 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의 권리다. 이것을 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패턴대로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시간을 정하고 조선우주공간기술연구의 공식 명의로 발사 날짜와 시각을 정한 다음에 국제규범에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절차는 지금 밟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조선은 우주공간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쏘아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10월 11일 전후로 해서 로켓을 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서 지금 모처럼 마련된 8.25 합의 이후에 남북관계의 개선 국면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것보다는 네. 자신들의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서방사회에 대한 어떤 시위 형식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북에 대해서 먼저 대화를 제의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인공위성을 쏘면 너희들이 우주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그러니까 제발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8.25 합의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남북 간의 다양한 여러 수준에서 지금 당국과 협상을 하도록 지금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야를 통해서 군사 분야의 회담을 우리가 먼저 제의해서 북한을 회담 테이블에 끌어내서 예.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나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이
모처럼 마련된 남북관계 화해 국면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네. 우리 적극적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서방 사회에 대한 시위 성격이 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미국을 사실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좀 나서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먼저 도발 전에 그러니까 조금 대화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예방하기 위한 여러 그렇죠.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9월 2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주요 의제가 북한 핵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고를 다 했거든요.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까요? 그 자리에서? 예, 당연히 나올 거고 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 계속 압박 카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소 행동을 보게 되면은 압박을 받고 코너로 몰리면 몰릴수록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속성을 예.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압박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북한이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북한의 압박에 굴복해서 미국과 중국이 또 다른 그럴 필요는 완화책, 없죠. 유화책을 예. 내놓는다든가 그래서는 또 안 되겠지만 네네. 어떻든 북한의 행동을 좀 막기 위한 그런 그 어떤 당근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 국무성에서 나온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화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9.19 공동성명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행동 대 행동인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 세계가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까지 해주는 이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9.19 공동성명이.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미국의 태도가 물론 중요하고 캐리 국무장관도 경제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물론 그건 또 뭐 미국의 태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제스처랄까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한반도 위기를 벗어나는 중요한 일이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뭐 25일 내일 모레니까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북중 관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 뭐 남북 관계 뭐 또 북핵 불용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일까요?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최근 북중 관계가 이제 과거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무슨 학술회의가 있어서 연변대학에서 네.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북측에서 나온 김일성 대학 교수들이 한 7명이 나왔고요. 네. 중국 측 학자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중국 측 학자와 북측 학자들이 설전을 아주 심하게 그랬습니까? 벌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아예 작정을 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북핵을 핵무기를 가질 생각을 하는 걸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심지어는 중국 학자들 입에서 공개적인 세미나 자리입니다만 북한 내의 변란, 붕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할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중국 공산당의 방침이 북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입장을 세우고 각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지금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중국말을 듣지 않는 형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하고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다음에 북중 사이는 최고위급의 지금 만남이 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이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서로 자기의 페이스대로 상대방을 좀 끌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정말 저 아무것도 아닌 김정은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오히려 북한이 더 계속 해코지를 하면서 중국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 8월 달에 휴전선에서의 목함지대 사건도 사실은 보면 9월 3일 전승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제적인 외교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지뢰 한 방으로 한반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기분 나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굴복시킨다든지 중국 뜻대로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이제 말씀 드려보니까 그 학술 세미나에서 그 중국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 어떤 북한 반응이 입장에서는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또 계속 강조를 하죠. 부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희들은 우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 입장이 돼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특유의 이제 특수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밖에서 보는 건 그렇지만 너희들이 공화국 들어와서 살아봐라.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계속 볼멘 목소리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팽팽하게 좀 대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 아까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의 뭐 입장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과연 북한을 향해서 어느 정도 발언 혹은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 정상회담에서 그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북한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전통적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랄까 그 입장을 재천명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포함입니다. 남한 비핵화까지 네. 다 포함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방법은 역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것들이 천명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이 경제적인 그 압박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압박을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붕괴되는 정도까지 아까 이제 중국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소수입니다. 그렇게 중국 내에서 네. 북한을 붕괴시켜야 된다고 하는 뭐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는 것은 소수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친북적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 실제적으로는 그러기가 김정은 어렵다, 정권을 이런 붕괴시키고 뜻이죠.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모르는데 네.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 밑도 끝도 없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서 김정은보다 더 강한 그런 또 지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북중 관계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네.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전승절 앞두고 그 대화를 좀 하자 해서 고위급 인사 방북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이걸 거절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어요. 그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변대에서 중국 학자들이 한 것은 네. 북한을 뭐 붕괴시키려는 그런 전략적 입장 변경은 전혀 아니고요. 아. 기를 죽이려고 이제 한 번씩 그 지금 때를 쓰는 거죠. 각자 입장에 대한 표명이었군요. 그러니까 너무 북한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골이 나가지고 이제는 이번 회의에서는 작정하고 우리 중국 측에서 북한에 대해 좀 비판을 좀 하자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지난 8월이죠. 시진핑 주석이 동북지방을 2번 갔습니다. 예. 심양에도 한번 갔고 이제 연기로도 한번 갔었는데 그것을 이제 북한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동북지방에 가서 북에 대한 메시지 주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실제로 시진핑이 간 것은 김정은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급 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는 것을 했는데 북한이 그걸 노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굉장히 망신스러운 거죠.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정도 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정상화를 해보자 했는데도 북한이 더욱더 강경한 자세였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굉장히 창피스러워서 자기가 그런 대북 메시지를 했다는 말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계속 비정상적으로 흐르면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될 상황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자기 코앞에서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하고 시위를 해버리면 네. 자기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을 자기 품 안에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네. 지금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북중 관계라는 것이 중국이 훨씬 압도적인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 힘이 없는 자가 훨씬 더 힘 있는 자를 더 세게 곤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예. 정말 버릴 수도 없고 끌어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애매한 입장이 그럼 이 시점에서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 여러 가지 뭐 갑작스러웠던 미사일 발사 시사나 뭐 핵 실험 이야기까지도
했지만 이게 사실 뭐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남쪽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남북관계 이산상봉도 예정이 돼 있고 오랜만에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지나 했었는데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돼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북한의 전략이 어떤 걸까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의 입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80 내지 90% 정도 경제 의존도가 그렇죠. 높은 건데 예. 이건 소위 말하는 북한의 그 자주성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지나치게 어떤 한국과에 의존하게 되면 정치 군사적으로 또 의존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체 사상을 내세운 건데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건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미국, 일본, 러시아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8.25 합의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이 생각하는 그 비정상적인 사태를 만들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남한의 인명을 살상하는 그러한 도발, 지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미사일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유엔 안보리 제재도 피하면서 남북 관계에도 파탄으로 가지 않는 수준의 어떠한 행동. 그런 도발이라고 할수 것들을 있는. 한번 우리가 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ICBM을 쏠 건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적당한 거리, 아주 단거리에 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남한이 그걸 또 비정상적인 사태로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절묘한 어떤 수를 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든 남북 관계에는 김정은이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자기가 양보를 한다. 내가 양보를 할 테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해 가자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예. 그러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우리 내부적 노력 내는 국제관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동향들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김근식 교수 그리고 전현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